1997년 12월 23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날이죠. 바로 IMF 구제금융의 파도가 우리를 덮쳤던 그 해의 정점입니다. 그날 원달러 환율은 역사상 최고점인 1162원을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신용이 무릎을 꿇고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섰던 비극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오늘 2026년 1월 14일입니다. 지금 화면에 찍힌 환율을 보세요. 1,470원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IMF 때보다 낮은 것 같나요? 그래서 안심이 되시나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왜일까요? 1997년에는 정부가 달러가 없어서 못 막았던 것이라면 2026년 지금은 정부가 달러를 쏟아부어도 시장이 비웃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정부조차 이미 이 거대한 흐름을 막는 것을 포기하고 각자 도생의 길로 우리를 밀어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원화는 안전합니까? 아니면 하루아침에 가치가 반토막 날 종이 조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부가 지금 환율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손을 놓아버린 걸까요? 지난 3주간의 차트가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과 12월 초만 해도 환율은 1,400원 선에서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죠. 아, 작년에 좀 오르더니 이제 좀 내려가려나 보다. 시장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폭풍전야의 정적이었습니다. 12월 중순이 지나자마자 이상 징후가 포착됩니다. 환율이 1,450원을 뚫더니 마치 계단을 밟고 올라가듯 1,460원, 1,470원, 그리고 1,480원까지 무서운 속도로 치솟았습니다. 당황한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시장에 달러를 마구 뿌렸죠. 환율이 잠깐 주춤하며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막혔구나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며칠도 못 가 환율은 용수철처럼 다시 튀어올랐습니다. 오늘 결국 다시 1,470원대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시장은 정부의 개입을 치료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진통제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암 환자에게 진통제를 놓는다고 병이 낫나요? 통증만 잠시 잊게 할 뿐 속은 계속 썩어 들어갑니다. 더 무서운 건 시장의 학습 효과입니다. 1,470원이라는 비정상적인 숫자가 우리의 일상이 되는 순간 정부도 더 이상 개입할 명분을 잃게 됩니다.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가 넘는다고요? 시장이 한국은 끝났다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 돈은 며칠 만에 증발할 수도 있는 유한한 자원일 뿐입니다. 다시 1997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해 11월 환율은 90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달 만에 1,900원대를 찍었습니다. 2배가 넘는 폭등이었죠. 당시 사람들은 설마 이게 오래 가겠어? 곧 예전처럼 900원으로 내려가겠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환율이 다시 900원대로 돌아가는 데는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2024년 초 1,300원대였던 환율이 1년 만에 1,470원까지 왔습니다. 만약 이번에 1,5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뚫린다면 우리는 다시는 1,300원대 아니 1,400원대의 세상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500원이 뉴노멀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환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될 6개월 뒤의 미래에 당신의 자산은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경제 방어선에 어떤 거대한 균열이 생겼는지 지금부터 그 참혹한 구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경제의 맥을 짚어드리는 돈줄 경제입니다. 오늘 저희는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외환 시장 뒷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리 없는 전쟁의 실체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환율 1,470원. 이 숫자가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 대출 이자,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비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자산을 지켜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지 그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이 다 끝나고 정말 도움이 됐다 싶으실 때 눌러주세요.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환율 1,470원이라는 숫자가 전광판에 찍히기까지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지난 12월 말 외환시장에서는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거대한 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크리스마스 작전이었죠. 먼저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가뭄이 심해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 마을이 있다고 해봅시다. 물은 귀해지고 물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치죠. 이때 마을 사또가 마을에 비상저수지 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물을 엄청나게 방류하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물값이 떨어지겠죠? 이게 바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저수지의 물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반면 물을 사려는 외지 상인들의 욕심은 무한하죠. 만약 상인들이 삿돈의 저수지 물도 얼마 안 남았네? 라고 눈치채는 순간 물값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섭게 폭등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환율 정도는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단기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거대한 경제의 흐름, 즉 추세를 바꾸는 건 신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정부가 환율을 방어한다고 하면 단순히 숫자를 내리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낸 피 같은 세금, 그리고 국가의 최후 보루인 외환보유액입니다. 정부가 1480원을 막기 위해 100억 달러를 썼다고 칩시다. 우리 돈으로 14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이 돈이 시장에 뿌려졌는데 환율이 안 내려간다? 그건 14조 원을 그냥 공중에 날린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12월 24일 새벽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모두가 크리스마스 이브의 설렘에 빠져있던 그 시각, 명동의 외환 딜링룸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당시 환율은 1480원을 돌파하며 1500원을 향해 미친듯이 질주하고 있었거든요. 딜러들의 전화기는 불이 났습니다. 부장님, 1482원 뚫렸습니다. 외국인 매수 물량 장난 아니에요. 큰일이네. 이대로 가면 오늘 1500원 보겠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니터에 믿기지 않는 숫자가 찍히기 시작합니다. 1480원이던 환율이 갑자기 1470원, 1450원, 심지어 1430원까지 수직 낙하한 겁니다. 단 몇 분 만에 50원이 빠졌어요. 이건 시장 원리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갑자기 거대한 고래가 나타나서 시장에 있는 달러를 마구 판 거죠. 정부가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작정하고요. 왜 하필 크리스마스 이브였을까요? 정부의 계산은 아주 치밀했습니다. 연말에는 서구권 투자자들이 휴가를 가기 때문에 거래량이 평소보다 훨씬 적습니다. 거래량이 적을 때 큰 돈을 쓰면 훨씬 효과적으로 환율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휴가 다녀오면 1030원에 적응해 있겠지? 라는 게 정부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오늘 환율은 다시 1470원입니다. 수조 원을 쏟아부어 겨우 보름 정도 버틴 겁니다. 시장은 이제 정부의 패를 읽었습니다. 아, 한국 정부가 1480원은 무서워하는구나. 그럼 더 공격해볼까?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런 정부의 필사적인 방어선이 무너진 결과는 고스란히 기업들의 성적표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수입 원재료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들은 지금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환율 1470원. 이 숫자는 누군가에겐 폐업 신고서이고 누군가에겐 평생 일군 사업체를 포기해야 하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붕어빵 장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밀가루랑 팥을 미국에서 사와야 합니다. 어제까지는 1달러짜리 밀가루 한 포대를 1000원에 샀는데 오늘 환율이 1470원이 되면 똑같은 밀가루를 1470원 주고 사야 합니다. 붕어빵 가격을 1500원으로 올리면 손님이 끊기고 그대로 팔자니 손해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처한 진퇴양난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대기업들은 돈을 쓸어 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이건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 시대거든요.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가 물건을 만들 때 핵심 부품과 원자재는 전부 해외에서 달러 주고 사옵니다.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오긴 하지만 물건을 만들기 위해 써야 하는 달러도 같이 비싸진다는 거죠. 결국 고환율이 수출 호재라는 공식은 이제 깨졌습니다. 오히려 채산성만 악화되고 내수 침체로 기업들은 이중고를 겪게 되죠. 경기도 안산에서 사출 공장을 운영하는 김철웅 대표님의 사례를 볼까요? 직원 12명과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전형적인 중소기업입니다. 한 달에 8만 달러어치 원재료를 수입하는데 환율이 1,400원일 때는 1억 1,200만 원이던 비용이 1,470원이 되니 1억 1,760만 원이 됐습니다. 한 달 만에 560만 원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김 대표님은 결국 신입사원 채용을 취소하고 야근 수당을 줄였습니다. 대기업의 납품 단가를 올려달라고 사정해봤지만 우리도 힘들다는 냉정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한 달에 560만 원, 1년이면 6천만 원이 넘는 적자가 쌓입니다. 중소기업의 이 돈은 공장의 미래가 증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의 원가 상승은 결국 여러분이 먹는 국밥 가격, 커피 가격으로 돌아옵니다. 환율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비명을 지르는 시대에 오히려 자산을 불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정만유 씨와 이영희 씨를 비교해보죠. 정만유 씨는 성실하게 원화로만 저축했습니다. 미국 여행을 위해 2천 달러를 예산으로 잡았는데 환율이 오르는 바람에 결제 금액이 280만 원에서 294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14만 원을 손해보고 여행 등급을 낮췄죠. 반면 이영희 씨는 2024년 말 환율이 낮을 때 2만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에 넣어뒀습니다.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 상승만으로 단발 40만 원의 평가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돈으로 영기 씨는 여유롭게 비즈니스 클래스를 예약했습니다. 통화의 선택 하나가 두 사람의 휴가지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화 100%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다면 사실상 여러분의 자산은 달러 대비 13% 증발한 셈입니다. 앉아만 있었는데 가난해진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달러는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 들듯이 내 제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외화 자산에 묶어둬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적 해자가 생깁니다. 하지만 정부는 왜 금리를 올려서 환율을 잡지 않는 걸까요? 미국은 4.5%인데 우리는 왜 2.5%에 머물러 있을까요? 한국은행 총재님도 올리고 싶어 미칠 지경일 겁니다. 하지만 함부로 올릴 수 없는 폭탄이 우리 발밑에 깔려 있습니다.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환율을 잡겠다고 금리를 1, 2%만 더 올리면 영끌족들이 무너지고 자영업자들이 파산합니다. 환율 잡으려다 내수경제라는 초과를 몽땅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죠. 30대 직장인 정미래 씨는 2억 원의 전세 대출을 받았습니다. 변동금리 2.5%일 때 월 이자가 10만 원이었는데 만약 금리가 4.5%로 오르면 이자는 19만 원 가까이 됩니다. 한 달에 9만 원, 1년이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추가로 나갑니다. 이건 아이 학습지 비용입니다. 이런 대출자가 대한민국에 제2천만 명입니다. 한국은행은 환율을 잡자니 서민이 죽고 환율을 포기하자니 물가가 폭등해 다 같이 죽는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2.5%, 내일 금통위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동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시장은 이미 한국은행의 한계를 눈치챘습니다. 자, 이제 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 봅시다. 돈에는 국경도 없고 애국심도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한국은행의 금리 딜레마를 세상에서 가장 먼저 눈치채고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집단이 누구일까요?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과 똑똑한 국내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서학개미들입니다. 환율 1,470원. 우리에게는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 걱정인 생활의 공포지만 이들에게는 이 배에서 빨리 탈출해야 한다는 조난신호와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는 그야말로 엑소더스, 대탈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큰 유람선을 타고 여행 중인데 배 밑바닥에 작은 구멍이 나서 물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다고 칩시다. 배 안에서는 곧 고칠 테니 안심하라는 안내 방송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배에 탄 사람들 중 돈이 아주 많고 정보를 먼저 접하는 사람들은 그 방송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방송이 나올 때 조용히 구명보트를 내리고 짐을 옮겨요. 그러고는 저 멀리 지나가는 크고 튼튼한 항공모함, 즉 미국 시장으로 옮겨 탑니다. 유람선인 우리 원화 자산에 남은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은 떠나지? 라고 의아해할 때쯤 배는 이미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자본 유출의 본질입니다. 외국인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똑똑해졌습니다. 왜 환율이 이렇게 불안한 한국에 내 돈을 다 맡겨야 하느냐며 서학개미로 변신하고 있죠.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무려 5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50조 원, 감이 잘 안 오시죠?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약 10%에 가까운 거대한 돈입니다. 이 엄청난 원화가 달러로 바뀌어 태평양을 건너갔습니다. 이들이 왜 갈까요? 2014년 초에 미국 주식을 샀던 사람들을 보세요. 주가 수익률은 차치하고라도 환율이 1,300원에서 1,870원이 되면서 앉아서 13%의 추가 수익을 얻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피눈물 흘리며 14% 수익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미국 주식은 그냥 들고만 있어도 환율이 수익을 만들어준 겁니다. 반대로 한국 주식에만 몰두했던 분들은 주가가 그대로여도 자산 가치가 달러 대비 13%
깎인 셈입니다. 이 격차를 확인한 사람들이 이제는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넘어 미국 국채와 달러 예금으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원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은 90달러를 넘었고 금값은 온스당 4,6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전 세계의 눈치 빠른 돈들이 원화 같은 약한 통화를 버리고 안전자산으로 도망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년 470원이라는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원화를 들고 있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외국인도 떠나고 개미들도 떠납니다. 하지만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집의 대출과 고정지출에 묶여있는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환율 1470원 시대, 누군가는 환차익으로 웃고 있지만 누군가는 내일 당장 빠져나갈 대출 이자 때문에 잠을 설칩니다. 개인에게 가장 무서운 건 수입 물가가 아닙니다. 바로 금리 인상의 전이에요. 환율을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리는 순간 여러분의 거실 한복판에 있는 대출이라는 지뢰가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의 지갑을 하나의 성이라고 해봅시다. 성 밖에는 고환율이라는 적군이 진을 치고 있어요. 성벽인 원화 가치가 약해지니까 성주인 한국은행은 성벽을 강화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금리라는 세금을 더 걷기로 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적군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오늘 먹을 쌀인 이자 비용이 부족해집니다. 이때 똑똑한 백성은 미리 쌀을 비축해두는 고정금리를 선택하거나 적군의 무기인 달러를 조금 뺏어와서 자기 성벽을 보수합니다. 많은 분이 망설이는 이유가 중도상환 수수료와 금리 차이죠. 지금 고정금리로 바꾸려니 수수료가 100만 원이나 들고 금리도 1%나 높은데 그냥 버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불확실성에 가격을 매기지 말라는 겁니다. 100만 원의 수수료는 비용이 아니라 보험료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고 시장이 패닉에 빠져 금리를 급격히 올려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갈아타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은행은 이미 금리를 저 멀리 올려놨을 테니까요. 30대 직장인 정미래 씨와 김버티 씨의 사례를 보죠. 정미래 씨는 변동금리를 선택했습니다. 당장은 낮았으니까요. 하지만 환율이 유동치자 금리가 벌써 1%나 올랐습니다. 한 달 이자가 15만 원 늘어났고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이제 와서 바꾸려니 수수료에 높은 금리까지 진퇴양난입니다. 반면 김버티 씨는 환율이 1,300원대일 때 이미 수수료를 내고 고정금리로 갈아탔습니다. 주변에선 비웃었지만 오늘 버티 씨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십니다. 200만 원의 수수료요? 늘어난 이자 비용 1년 치면 이미 뽑고도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잠을 편하게 잡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고 내 대출의 금리 산정 방식을 확인하세요. 코픽스 연동인지 금융차 연동인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갈아타기 앱을 활용해서 수수료를 내더라도 현재보다 유리한 고정금리나 정부 지원 정책 자금이 있는지 따져보세요. 혹시 소액이라도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처럼 환율이 높을 때 팔아서 대출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으세요. 대출 원금을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환율이 다시 1,300원대로 내려가면 손해 아니냐고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경제는 확률의 싸움입니다. 현재 구조에서 환율이 내려갈 확률과 더 오를 확률 중 어디가 높을까요? 위험을 방어하는 비용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1년 470원이라는 환율은 일시적인 파도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새로운 바다의 수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6개월 3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1,500원 돌파와 심리적 붕괴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올리고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원화를 던지고 달러를 사러 은행으로 달려갈 겁니다. 이건 통제불능의 상태죠. 둘째, 1,450원에서 1,480원의 뉴노멀 안착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오르지도 내려가지도 않으면서 이 가격에 적응하는 거죠. 하지만 체력이 약한 자영업자들은 이 과정에서 도태될 겁니다. 셋째, 극적인 반전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대박나고 외국인이 돌아오는 건데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운의 영역입니다. 뉴노멀이 뭐냐고요? 5,000원 하던 국밥이 어느 날 8,000원이 됐어요. 처음엔 허화가 나고 안 먹겠지만 1년 뒤 모든 식당이 1,000원을 받으면 아, 원래 1,000원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게 뉴노멀입니다. 1,470원이 원래 그런 환율이 되는 세상, 우리는 그 입구에 서 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딱 3줄로 요약할게요. 첫째, 환율 1,470원은 구조적 변화의 시작이다. 둘째,
정부와 한국은행의 방어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내 자산을 지키는 건 국가가 아니라 달러 자산과 부채 관리라는 나의 선택이다. 영상을 끄고 나면 확인하세요. 내 자산 중 달러 비중이 1%라도 있는지, 없다면 10달러라도 사기 시작하세요. 내 대출이 변동금리라면 고정금리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그리고 환율을 매일 날씨 확인하듯 체크하세요. 고환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고환율은 자산을 갉아먹는 괴물이지만 준비한 자에게는 부의 사다리를 갈아탈 기회가 됩니다. 1997년 IMF 때 누군가는 거리로 나앉았지만 누군가는 그때 번 달러로 지금의 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시겠습니까? 오늘 돈줄 경제의 이 장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500원이 뚫릴까요? 아니면 다시 평화가 올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전 재산을 지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